지하철 2호선 오후 4시 30분 분비는 객차 안에서 한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우리 아빠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 그곳에는 명품 지갑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60대 후반의 품이 있는 노부인은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하철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년의 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맞잖아요. 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부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할 특별한 사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불과 1시간 전으로 말입니다. 박영숙 씨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왔을 테지만 그날따라 기사가 급한 경조사로 휴가를 냈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병원 앞은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에휴, 지하철이나 타야겠네. 1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그녀에게 그 많은 계단은 너무나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젊은 직원이 도와주었지만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도 못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플랫폼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도둑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드디어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그녀도 떠밀리듯 객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노약자석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남자가 먼저 앉으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염치도 없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명품 핸드백이 옆자리를 차지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정거장이 지나고 또 한 정거장이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세요.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객차 끝에서 들어왔습니다. 낡은 교복에 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깊이 인사를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민수입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껌을 팔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0원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도 이런 애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마 뒤에 어른들이 시키는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대부분은 못 본 척했고 몇몇은 1,000원을 주며 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박영숙 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껌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한참을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식으로 돈 버니? 공부는 안 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학교 끝나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박영숙 씨는 무언가에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에휴, 알았어. 하나 줘봐. 그녀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지갑이 열리자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갑 속 사진을 본 순간 소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그 사진. 박영숙 씨가 무슨 일인가 싶어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 사진. 우리 아빠예요. 순간 객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숙 씨의 손에서 지갑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민수의 떨리는 손가락이 지갑 속 사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갑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5년 동안 매일 보며 눈물 흘렸던 사진이었죠. 이게 내 아빠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쪽 비닐 커버에도 똑같은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박진수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박영숙 씨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수, 그녀의 아들 진수, 3년 전에 죽었다니.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었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나요? 박영숙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민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매가 진수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이 꼭 진수의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내가 진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 이 아이가 그녀의 손자라는 말입니까? 1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자가 지하철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니. 민수는 할머니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빠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충격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빠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아빠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박영숙 씨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내 할머니다 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여자 좋아서 나간 놈에게 줄 거 없다. 그때 그녀가 아들에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연락받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이제 와서는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박영숙 씨와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리 아빠 아세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 알지. 잘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아빠 얘기하면 항상 우셔서. 저는 잘 몰라요. 박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효자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녀의 자랑이었던 아들. 하지만 그 아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아주 착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 그녀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더 듣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떴습니다. 네, 엄마. 저 지금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조금 있다가 병원 갈게요. 통화를 마친 민수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박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박영숙 씨는 민수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그녀의 손자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 내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박민수? 박민수? 그녀의 성을 이어받은 손자. 박영숙 씨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 연락처야. 시간 날 때 연락해. 내 아빠 얘기 더 해줄게.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수와 너무 닮아 박영숙 씨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다음 역에서 내린 뒤 박영숙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민수가 두고 간 검은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돈을 내려다 깜빡한 것입니다. 아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낸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진수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있었다. 13살짜리 손자가 지하철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박영숙 씨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진수의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100일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이후로는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정희, 박정희.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문을 열어준 박영숙 씨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또 병원 가셨다 오셨어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용건만 말해. 차가운 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정희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오빠를 그렇게 내쳤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매일 오빠 사진만 보고 있으니 그냥 안부 여쭈러 왔어요. 필요 없어. 돌아가. 박영숙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이거 오빠 소식이에요. 박영숙 씨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며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진수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 씨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수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3년 전 택배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대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박영숙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그렇게 내치셨잖아요. 여자 좋아서 나간 놈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래도 내 오빠잖아. 죽었는데 왜 말 안 했어? 박영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오빠를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요.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모녀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둘 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아들도 있어요. 민수라고. 13살이에요. 정희의 말에 박영숙 씨는 놀라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미 만났다는 것을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지금 지하철에서 껌 팔고 있대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정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누군지는 모르게요. 그냥 아빠 친구라고만 했어요. 박영숙 씨는 딸을 다시 보았습니다. 차갑기만 한 줄 알았던 딸이 조카를 돕고 있었다니. 근데 어머니, 혹시 오늘. 정희가 뭔가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박영숙 씨의 탁자 위에 놓인 껌 한 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민수를 만나셨어요? 박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몰라요. 할머니가 계신다는 것도, 할머니가 누군지도. 오빠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대요. 그 말에 박영숙 씨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그녀의 존재를 숨겼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의 엄마는 이정숙 씨요. 관절염이 심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비가 꽤 든대요. 박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가 병원에 있고 손자는 그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녀가 놀라 돌아보니 웬 남자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무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여기가 박영숙 씨 집 맞죠?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저는 송희준이라고 합니다. 박민수라는 애 아시죠? 박영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송희준이라는 남자는 거실을 둘러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고급 가구와 미술품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역시 강남 사모님들은 다르네요. 이런 집에 사시는 분이 손자는 지하철에서 껌을 팔게 놔두시나요? 박영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민수가 그녀의 손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정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송희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금액란에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300만 원. 석 달 전에 빌렸는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송희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터무니없긴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월 200% 복리. 합법적인 계약이죠. 박영숙 씨는 차용증을 낚아채듯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살 아이가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당신이 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박영숙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희주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호자 동의를 받았죠. 여기 이정숙 씨 도장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정숙이라는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장을 찍었을까요? 이거 위조 아닙니까? 정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송희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조라니요.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이미 돈은 빌려갔고 써버렸어요. 민수 그 녀석 엄마 병원비라면서 울면서 빌려갔죠. 박영숙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린 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돈 갚으면 됩니다. 3천만 원. 오늘까지 안 갚으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송희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민수가 지하철에서 불법 판매하는 장면입니다. 신고하면 벌금이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박영숙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인간이 있다니.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침착해졌습니다. 50년 넘게 사업가로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이런 양아치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제가 주겠습니다. 정희가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송희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은 대화가 통하시네요. 그럼 오늘 오후 5시까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영숙 씨가 송희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민수를 데려오세요. 그 아이 앞에서 차용증을 찢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송희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오후 5시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 송희준이 나가고 나서 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3천만 원을 주실 거예요? 박영숙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니? 저런 인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 박영숙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경찰 쪽에 아는 분도 좀 불러주세요. 정희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예전의 사업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영숙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할머니, 민수예요.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빠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박영숙 씨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그런 악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니.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돈이 있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4시 김 변호사와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사채,
문서 위조 의혹, 협박 등 충분히 송희준을 잡을 수 있는 혐의들이었습니다. 녹음기 준비하셨죠? 김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경찰들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오면 알아서 자백하게 만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박영숙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 30분. 곧 송희준이 민수를 데리고 올 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민수를 받아주실 거예요? 박영숙 씨는 딸을 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 오후 5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숙 씨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송희준이 민수의 어깨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박영숙 씨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어요? 민수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희준이 어깨를 더 세게 잡자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 얘야. 들어오렴. 박영숙 씨가 손자를 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송희준이 민수를 밀치듯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정희만 보였습니다. 변호사와 경찰들은 옆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약속대로 왔습니다. 돈 준비하셨죠? 송희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와 송희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제가 여기? 민수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박영숙 씨가 민수를 안심시키고 송희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300만 원을 빌렸습니까? 그럼요. 여기 차용증도 있잖아요. 송희준이 차용증을 흔들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 아저씨한테 돈을 빌렸니?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수술비가 급해서 다른 곳에서는 안 빌려줘서. 얼마나 빌렸니? 300만 원이요. 근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송희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인정했잖아요. 자, 이제 돈 주세요. 3천만 원. 박영숙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월 200% 복리라고 하셨죠? 그게 합법입니까? 송희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빌린 건 갚아야죠. 안 그럼 이 애가 학교도 못 다니게 될 텐데 협박하시는 겁니까? 정희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희준이 정희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불법 판매, 사채 연체, 이런 게 학교에 알려지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숙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옆방에서 김 변호사와 경찰 2명이 나왔습니다. 송희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경찰이? 방금 당신이 한 말 다 녹음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사채, 협박, 공갈. 충분한 증거가 됐네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갔습니다. 송희준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송희준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날 속인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박영숙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차용증을 집어들어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불법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빌려준 돈도 전부 조사받게 될 겁니다.
경찰이 송희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송희준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돈 많은 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희들도 다 똑같아.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틀렸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한테 친절하셨어요. 돈이 많은지도 몰랐고요. 그냥 좋은 분이세요. 박영숙 씨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송희준이 경찰에게 끌려나가고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영숙 씨는 민수를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빠, 박진수가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친할머니란다. 민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할머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미안하다, 민수야. 할머니가 큰 잘못을 했어. 내 아빠와 15년 동안 연락을 안 했거든. 할머니가 나빴어. 박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정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민수야, 이거 내 아빠가 남긴 편지야. 할머니께 드리려고 썼는데 결국 못 드렸대. 정희가 편지를 박영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박영숙 씨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진수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민수를 키우는 게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수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어머니께 드릴 용기가 없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씁니다. 민수와 정희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민수를 키우는 것이 후회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정숙이를 만나고 민수를 낳고 이 작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박영숙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민수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빠도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박영숙 씨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진수의 아들을 이제야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내 아빠한테도 너한테도 너무 늦었어.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저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서 좋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정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예요. 받아도 될까요? 박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저 지금, 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빨리 해야 한대요. 더 미루면 위험하다고. 박영숙 씨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사업가 시절의 카리스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차 준비해. 지금 바로 병원 간다. 네, 어머니. 민수야, 엄마 어느 병원에 계시니? 서울대병원이요. 근데 수술비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30분 후 그들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수척한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었니? 오늘 장사는 잘 됐어? 엄마. 민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정숙이 박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왔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가 천천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 어머니입니다.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가끔 꺼내보던 사진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네요. 우리 진수가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박영숙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숙이 약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진수 씨가 늘 어머님 보고 싶어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늘 그리워했어요.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술 가능합니다. 이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갚을 생각하지 마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살아요. 민수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넌 내 손자고 정숙 씨는 내 며느리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희도 다가와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고모야, 민수야. 앞으로 잘 지내자. 민수는 갑자기 많아진 가족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늘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머니도 있고 고모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숙 씨는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민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빠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요? 할머니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가 그리워했던 할머니. 박영숙 씨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진수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숙 씨와 민수, 정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최고의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박영숙 씨가 손자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녀도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를 이제 막 만났는데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금 쉬시면 깨어나실 겁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이정숙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민수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민수야. 엄마 괜찮아. 이정숙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박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은혜는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몸조리 잘하고 건강해지면 우리 집으로 와요. 민수도 함께. 이정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어머님 집에, 왜 못 와요? 가족인데. 그 넓은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외로워요. 같이 살면서 민수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며느리도 건강 회복하고 그게 진수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이정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영숙 씨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송희준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구속됐습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민수 외에도 수십 명이 있었어요. 모두 합치면 피해액이 수억이 넘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 민수야. 너 같은 어린 학생들을 노린 나쁜 사람이었어. 이제는 감옥에 가서 반성하겠지.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낸 3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대출이었으니까요. 정말요? 그럼 그 돈으로 엄마 약 사드릴 수 있겠네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손자의 효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숙이 퇴원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약속대로 며느리와 손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민수는 넓은 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할머니 집이에요? 너무 크고 멋져요.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내 방은 이쪽이야. 박영숙 씨가 안내한 방은 예전 진수의 방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진수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 방이었어요? 그래. 내 아빠가 고등학교 때까지 쓰던 방이야. 이제는 내가 써. 민수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아빠가 읽었을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공부를 정말 잘했네요. 그럼 늘 1등이었지. 너도 아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네, 열심히 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영숙 씨, 정희, 이정숙, 민수까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껌 팔러 다니지 마. 학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 박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머니께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손자야. 진수가 남긴 선물이고 할머니가 돈이 많은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정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민수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이정숙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박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라고 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네, 어머니.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자도 돼요? 아직 안 잤니? 들어오렴. 민수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빠랑 15년 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박영숙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아빠가 엄마를 선택했을 때
할머니는 자존심이 상했거든. 가난한 집 딸이라고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 아빠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그래, 맞아. 서로 보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야. 가족도 갈라놓으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더 이상 지하철에서 껌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보내준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정숙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박영숙 씨는 민수와 함께 진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찾는 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정희와 이정숙도 함께였습니다. 묘비 앞에 선 박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그녀는 준비해온 진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민수도 아빠가 좋아했다는 초콜릿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남긴 선물 잘 받았어. 민수 정말 좋은 아이로 컸더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 수 있었어. 박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정숙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수야, 이제 걱정하지 마. 내 아내와 아들, 내가 잘 돌볼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 이제는 내가 지킬게. 민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학원도 보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진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그때 어머니 편만 들었어. 조카 민수,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네 사람은 한참 동안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진수를 추억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박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결국은 화해했을 거야. 가족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숙 씨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수 묘지에 다녀왔다. 15년 만이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아니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가지 못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진수가 선택한 사랑이 옳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민수라는 선물을 남겼다는 것을. 일기를 쓰던 그녀의 눈에 창밖이 보였습니다. 정원에서 민수가 이정숙과 함께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생기 넘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하기였습니다. 민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작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백만장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할머니가 따뜻한 분이라는 게 더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엄마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비록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민수의 작문을 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 할머니가 백만장자니?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숙 씨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수와 이정숙 그리고 정희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모님.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박진수 장학재단.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박영숙 씨가 장학재단 계획을 발표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신다고요? 와, 정말 멋져요. 민수가 기뻐했습니다. 이정숙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수 씨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희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돕겠어요. 오빠가 하늘에서 뿌듯해할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또다시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도 돼요? 그럼 이리 오렴. 민수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박영숙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민수.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진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부자가 된 것은 지금이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한때는 서로를 몰랐던 할머니와 손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키도 훌쩍 컸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을 먹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가끔 일부러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민수는 학교가 일찍 끝나서 혼자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는 학원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송희준이었습니다. 1년 전 할머니 집에서 경찰에 끌려갔던 그 사채업자.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송희준이 먼저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수야. 송희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지낸 시간이 그를 더욱 험악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나오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희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게 있거든.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6개월 일찍 나왔지. 송희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대부분 하교했고 선생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 때리려는 건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송희준이 담배를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너희 할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사업도 망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전과자까지 됐지. 아내도 떠나고 딸도 날 아빠로 인정 안 해.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송희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는 더 잘 살고 있더구나.
신문에서 봤어. 박영숙 회장이 손자와 행복하게 산다고. 박진수 장학재단도 만들고. 송희준이 주머니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민수와 할머니가 장학금 수여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냐? 나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희는 천국에서 사는 게. 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잘못하셨잖아요. 저한테 30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나빴지. 인정해. 하지만 너희 할머니도 똑같아. 돈으로 사람을 짓밟았어.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내 인생을 끝장냈지. 송희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는 뒤로 더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송희준이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하고 싶지.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하지만 송희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딸 생각에 참는 거야. 내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 내 후배지. 송혜진이라고 혹시 알아? 민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1학년 중에 조용하고 소심한 여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가 송희준의 딸이었다니. 만약 내가 또 감옥 가면 그 애는 완전히 혼자가 돼. 엄마도 이미 떠났으니까. 송희준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할머니한테 전해. 언젠가는 갚아줄 거라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말하고 송희준은 떠났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송희준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위해 복수도 참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께 이 일을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네, 좋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할머니께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할머니, 혹시 1학년에 송혜진이라는 애 아세요? 박영숙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송혜진? 처음 듣는 이름인데. 왜? 아니에요, 그냥. 후배 중에 좀 힘들어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요. 이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넌 착하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송희준의 딸이라는 걸 알면 엄마와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일부러 1학년 교실 쪽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송혜진, 너희 아빠 사채업자였다며? 감옥 갔다 왔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몇몇 여학생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여학생. 그 아이가 송혜진인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예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놀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너희 아빠가 사람들 돈 뺏어서 감옥 간 거.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도 가난하다고 지하철에서 껌 판다고 놀림받았었죠. 민수가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1학년들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2학년 선배가 서 있었으니까요. 선배님, 지금 후배 괴롭히는 거야?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여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재수 없어. 그들이 떠나고 민수와 예진만 남았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예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송희준과 닮은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름이 송혜진이지? 예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본 것 같아서. 앞으로 누가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예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왜 이 선배가 자신에게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그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학 온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점심시간마다 1학년 교실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예진이 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민수가 한번 크게 혼낸 후로는 아이들이 대놓고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진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수는 예진이 도서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락도 없이 그냥 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점심 안 먹어? 민수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예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선배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예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늘 2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했습니다. 같이 먹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예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수는 이미 도시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할머니가 특별히 넣어주신 소고기 장조림까지. 우와! 예진이 나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미안할 거 없어. 자, 먹어. 민수가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예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김밥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맛없어?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은 처음이에요. 예진이 울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예진이 진정된 후에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배님이 처음이에요. 친구는 없어? 예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학 온 첫날부터 아빠 얘기가 퍼져서 아무도 저랑 친구하려고 안 해요. 민수는 예진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나랑 친구하자. 예진이 놀란 눈으로 민수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선배님이 저랑요? 응. 나도 친구 별로 없거든. 우리 둘이 친구하면 되지. 예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예진은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도시락을 더 크게 싸달라고 부탁했고 할머니는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친구랑 나눠 먹는구나. 좋은 일이네. 할머니는 손자가 친구를 돕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우리 아빠 아세요? 민수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가끔 제가 우리 아빠 얘기하면 선배님 표정이 이상해져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예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사채업자였고 감옥도 갔다 왔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가 싫어서 떠났고요. 예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빠예요. 저한테는 잘해주거든요. 매일 아침 학교 데려다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노력해요. 민수는 예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송이주는 분명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선배님도 아빠 있어요? 예진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 지금은 할머니랑 엄마랑 잘 살고 있어. 예진이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겠다. 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안 계세요. 아빠 쪽은 연락 끊겼고 엄마 쪽은 저희를 싫어해요. 그때 예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예요. 네, 아빠.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병원이요? 왜요? 예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검사 받아야 해요? 알겠어요. 방과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예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검사? 민수가 물었습니다. 예진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 하지만 민수는 뭔가 더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과 후 민수는 몰래 예진을 따라갔습니다. 예진이 들어간 곳은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아암 병동이라니. 민수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후 예진이 아빠와 함께 나왔습니다. 송이준의 얼굴은 초췌했고 예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이 촉이라고 했잖아.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된대. 송이준이 딸을 안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이 떠난 후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송예진이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 친구예요. 학교 친구.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구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옆에서 잘 도와주세요.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예진이 아픈 것도 충격이었지만 송이준이 딸을 안고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나쁜 사람의 자식이 아프면 도와줘야 할까요? 박영숙 씨가 손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단다.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도 아이는 죄가 없지. 특히 아픈 아이라면 더더욱.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예진을 도와주기로. 송이준이 자신에게 한 일과는 상관없이 예진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예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쁜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친구니까 힘내라고. 예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보았습니다. 선배님, 혹시 제가 아픈 거 아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민수는 예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 후 예진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걱정되어 예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진아, 괜찮아? 왜 학교 안 왔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대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아암 병동 3층. 예진은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선배님, 예진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과일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많이 아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백혈병 3기래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한대요. 백혈병 3기. 민수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후원하는 소아암 환자들 중에도 백혈병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수 기증자는 찾았어? 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랑 맞지 않대요. 엄마는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송희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아빠, 이분은 제 친구예요. 학교 선배. 예진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송희준은 민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친구? 내가 우리 예진이랑 친구라고? 네, 예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송희준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내가 왜 나한테 당한 게 있는데 왜 우리 딸을 도와? 예진이는 아저씨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아픈 친구를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송희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무릎을 꿇다시피 앉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아빠? 예진이 놀라서 아빠를 보았습니다. 송희준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형이 내가 예전에 돈을 빌려준 아이야. 아빠가 나쁜 짓을 했어. 이 형한테. 예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수를 보았습니다. 선배님이 아빠가 말한 그 할머니의 손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왜요? 저희 아빠가 선배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너는 잘못이 없잖아. 그리고 친구가 아프면 도와주는 게 맞아. 민수의 말에 송희준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가 자신의 딸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예진아, 힘내. 꼭 나을 거야.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송희준이 민수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1년 전 민수가 할머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던 것처럼. 부탁이야. 우리 예진이 좀 도와줘. 치료비가 골수 이식 비용이 너무 비싸서. 송희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아니, 1억이 넘을 수도 있대. 보험도 안 되고 내가 전과자라 대출도 안 돼. 민수는 송희준을 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위협하던 그 무서운 사채업자는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그래줄 수 있어? 민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아. 하지만
하지만 예진이는 살아야 해.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송희준이 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예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할머니가 송희준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 후 민수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민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송희준이 출소했다는 것, 그의 딸 예진이가 백혈병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예진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까지. 박영숙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송희준이 출소했다고? 그리고 너를 찾아왔다고? 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하는 말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백혈병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박영숙 씨는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송희준. 그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13살이요. 중학교 1학년. 민수와 비슷한 나이. 박영숙 씨는 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송희준 아저씨가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하지만 예진이는 알았어. 박영숙 씨가 눈을 떴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그 아이를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아직 도와준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다음 날 박영숙 씨와 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송희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영숙 회장님. 송희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숙 씨는 차갑게 그를 지나쳐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큰 눈으로 박영숙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선배 할머니시죠? 그래. 내가 예진이구나. 박영숙 씨가 예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우리 아빠가 민수 선배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박영숙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송희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예진이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평생 종노릇이라도 할게요. 아빠, 일어나요. 왜 무릎을 꿇어요? 예진이 울면서 아빠를 일으키려 했지만 송희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진아, 아빠는 괜찮아. 너만 살 수 있다면. 박영숙 씨는 이 광경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송희준이 악마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영숙 씨는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네요. 박영숙 씨가 한숨을 쉬며 송희준과 예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숙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송희준이 출소했다고요? 그리고 딸이 백혈병이라니. 민수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이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착한 일을 했네.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봐.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예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던 송희준의 모습도. 민수는 조용히 방을 나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매달 주시는 용돈을 모은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보태면.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800만 원을 모두 찾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의 병실에는 송희준만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다가가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예진이 치료비에 보태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마이너스 친구가. 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송희준이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아, 예진이 보러 왔어요. 자고 있네요. 민수가 둘러댔습니다. 송희준이 탁자 위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를 열어본 송희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메모를 읽은 송희준이 민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준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누군가 놓고 간 것 같은데. 하지만 송희준은 알았습니다. 민수가 준 것이라는 걸. 민수야. 송희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예진이가 제 친구니까요. 친구가 아프면 돕는 게 당연해요. 민수가 가려고 하자 송희준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진이가 건강해지면 돼요. 민수가 병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박영숙 씨가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봤어. 내 통장에서 돈 찾은 것도 알고 있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했어,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영숙 씨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결정했어. 그 아이를 도와주기로. 정말요? 그래. 내가 용돈까지 털어서 도와주는데 할머니가 못할 게 뭐 있겠니? 다음 날 박영숙 씨는 김 변호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송희준은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송희준 씨, 예진이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송희준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박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다시는 불법 사채업을 하지 않는다. 둘째, 정직하게 살겠다는 각서를 쓴다. 셋째, 예진이가 완치되면 봉사활동을 한다. 송희준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영숙 씨가 송희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민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요. 송희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사과했습니다. 그 아이가 천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를 용서하고 제 딸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할머니. 박영숙 씨가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진아, 이제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정말요? 정말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요?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인데. 너는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민수가 내 친구라고 하니까. 예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골수 기증자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씨가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수술 전날 민수는 예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진아,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나와. 학교에서 기다릴게. 내가 돌아오면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해. 마이너스 너의 친구 민수가. 예진도 답장을 썼습니다. 민수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없었다면 저는 희망도 없이 죽었을 거예요. 건강해져서 꼭 돌아갈게요. 그때는 제가 선배를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마이너스 예진 올림. 수술 당일 박영숙 씨와 민수, 이정숙, 그리고 송희준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을 지켜봐야 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송희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박영숙 씨와 민수를 향해 큰절을 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가 송희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진이가 깨어나면 창피할 거예요. 한 달 후 예진은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예진을 민수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왔어, 예진아. 선배, 보고 싶었어요. 예진이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예진의 친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진은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짧았지만 밝은 미소는 예전보다 더 환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영숙 씨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송희준과 예진이었습니다. 송희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예진은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 거실에는 박영숙 씨와 이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송희준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죠. 분위기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예진이 밝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박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송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회사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입니다. 예진이 치료비에 보태주세요. 박영숙 씨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그 돈으로 예진이와 맛있는 거 드세요. 아이는 잘 먹어야 합니다. 송희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예진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예진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박영숙 씨와 민수, 이정숙, 그리고 송희준과 예진이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 가족이에요. 박영숙 씨가 그림을 받아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예진아.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그때 송희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민수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송이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었어. 민수, 너에게 한 짓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미안하다. 송이준이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했습니다. 아빠. 예진이 놀라서 아빠를 일으키려 했지만 송이준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와 예진이를 용서해주고 도와줬어. 덕분에 내 딸이 살았어.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되겠어.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겠어. 박영숙 씨가 천천히 일어나 송이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미래를 봅시다.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송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 출발하시죠, 송이준 씨. 송이준이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도 다가와서 송이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다 잊어요. 예진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예진이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저녁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영숙 씨가 특별히 준비한 만찬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박영숙 씨가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송이준 씨. 네, 회장님.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정식 직원으로. 송이준이 놀란 눈으로 박영숙 씨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정가자를.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죠. 예진이도 좋은 학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이준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당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진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민수 선배와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좋은 꿈이구나. 할머니가 응원할게. 박영숙 씨가 예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후 송이준은 모범 직원이 되어 승진했고 예진은 정교 상위권의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송이준과 예진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 민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수 선배, 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의대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선배가 저를 살려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아빠도 완전히 변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이 모든 게 선배와 할머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정말로.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리자 박영숙 씨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구나.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도왔기 때문에 할머니도 마음을 열 수 있었어. 박영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정원에서 이정숙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란다. 내가 송이준을 용서한 것처럼 할머니도 아빠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15년 만에. 박영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용서했지. 그리고 너를 만났고 용서는 기적을 만든단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송희준 아저씨를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예진이를 통해 배웠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것을. 할머니가 아빠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송희준 아저씨를 용서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졌다. 박영숙 씨도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진이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든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송희준과 예진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다. 진수야, 하늘에서 보고 있니?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단다. 용서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